자, 조경 설계 과목 중에서 세 번째 챕터죠. 경관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경관분석은 조경 설계 과목 20문제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기출을 쫙 보니까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한 30%, 40% 정도 나오는 아주 비중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누가 어떻게 얘기했고 누가 어떻게 했고 이거는 무슨 분석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문제 내기도 굉장히 좋고 유명한 학설들도 많고 유명한 분류, 유명한 그 응용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경관분석 과목은 조경 설계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분류를 한번 봅시다. 자, 자연경관분석, 도시경관분석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자, 자연경관분석부터 봅시다. 여러 가지 뭐 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연경관을 이렇다 이렇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그런 연구들을 모아놓은 거죠. 자, 첫 번째로 자연경관은 파노라믹, 지형경관, 위호경관, 초점경관, 관계, 세부경관, 일시적경관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자, 이거는 모양에 따라서 자, 파노라믹 경관은 아주 멀리 탁 트여있는 그런 곳이죠. 바다 한가운데 수평선 같은. 지형경관 굉장히 뚜렷한 어떤 강한 인상을 주는 게 있는 것이고요. 위호는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죠. 초점경관, 초점경관은 한 군데로 이렇게 시선이 집중되는 거죠. 근데 비스타 경관하고 두 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거 조경 4할 때도 나오는데요. 비스타 경관은 좌우가 제한이 된다는 것이고 초점경관은 좌우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한 곳으로 집중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관계경관, 천장에 덮여 있는 게 관계경관이죠. 자, 그 다음에 세부경관은 아주 디테일한 것을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 잎모양. 일시적 경관, 갑자기 안개가 꼈다든가, 갑자기 동물이 사슴이 한 마리 지나갔다든가, 뭐 이런 거요. 자, 두 번째로 레오폴드는 하천을 낀 계곡의 경관 가치를 제가 이걸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레오폴드는 하천을 낀 계곡들을 조금 분류를 했어요. 이거 경관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 분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연환경이라서. 경관 가치를 평가하는데 상대적 경관 가치를 절대적 경관, 절대적 척도, 상대적 척도 이렇게 구분해서 분류를 한 거죠. 우리 수치화도 했어요. 이거를 물리적인 인자, 생태적 인자, 인간 이용 그걸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그 함수 공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계산하는데 계곡의 폭, 근처 구릉이 얼마만큼 높은지 또 하천의 물이 얼마만큼 깊은지 이걸 다 조사해서 수치로 해서 함수로 계산을 해서 이 하천에 대한 계곡에 대한 가치를 계산해 놓은 그런 연구입니다. 쉐이퍼 모델은 근경, 중경, 근경 가까운 거요. 중경, 원경 이렇게 나누었고 또 그걸 다시 식생, 비식생 또 나누면 무슨 소리냐면 근경, 식생, 근경, 비식생, 중경, 식생, 중경, 비식생 이런 식으로 10개를 나누었단 말입니다. 자, 여기 그래서 그 10개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어떤 경관이 좋은 거냐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도시경관 별표 3개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케빈 린치는 옛날 20, 30년 전부터 나오던 그런 문제예요. 정말 지금도 끊임없이 열심히 잘 나오는 문제죠. 도시 이미지를 5가지로 분류를 한 거죠. 더 이상 뭐 제가 얘기할 필요 없이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통로, 모서리, 지역 결절점, 랜드마크. 피터슨 모델에서는 시각적 선호를 9개 독립 변수, 얼마만큼 푸르냐, 오픈 스페이스는 어떠냐, 건설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지났느냐, 값이 비싸냐, 안전하냐, 뭐 이런 9개 지수를 가지고 도시경관을 갖다가 그 점수를 매긴 거죠. 그리고 선호를 검사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린치의 도시광장 척도인데요. 이거는 가로, 폭, 건물 높이에 따라서 D하고 HB를 가지고 1, 2, 3, 4로 나누었고 이거를 그 전방을 볼 때 높이 2배, 3배, 4배 요거는 인간의 안각과 또 비교해서 각도가 나와요. 가장 적당한 것은 3배, 1대 3. 그러니까 H분의 D가 3일 때 최소한의 폐쇄감이라고 하죠. 가장 좋은 위협감이다 해요. 2나 아니면 3.
요거는 건물 전체를 식별할 수 있는 높이고, 요거는 폐쇄감의 그 최소 한계치. 자, 거리에 따라서 아시아라가 있고요. 스프라이레겐이 있는데, 요 두 개를 일부러 제가 표를 붙여놨어요. 비교해서 공부하시라고. 자, 아시아라는 2, 3m 정도가 되면 건물을 이제 개개로 하나하나씩 다 인식할 수 있다. 30에서 100m 정도 되면, 아, 건물이구나. 이렇게요. 그렇게. 특히나 스프라이레겐의 얼굴을 표정을 식별한다. 또 대화를 할 수 있다. 접촉 가능하다. 그 거리를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 놨죠.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죠. 그죠? 자, 여기 1200m까지 표가 좀 잘렸습니다. 구분해서 보세요. 자, 문제에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거리는 어느 거냐.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다음 구분이 틀린 것은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경관 분석의 방법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방법은 네 가지로 누가 분석하느냐, 어떤 측면에서 분석하느냐, 미적으로 분석하느냐, 생태적으로 분석하느냐, 돈과 관련된 경제적으로 분석하느냐, 이렇게 측면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고, 시뮬레이션 기법이라고 해서 슬라이드 스케치 미리 뭔가를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한번 재현해서 검사해보는 것을 시뮬레이션 기법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분석 결과 있어요. 요 네 가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자, 방법의 일반적 조건. 자, 경관 분석을 할 때는 요 5가지 방법이 충족이 돼야 돼.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예민해야 되고, 실용성. 이 결과가 실현 가능해야 되고, 또 2가지 값을 비교 가능해야 되고, 그런 거요. 자, 이 방법들을 분류할 때 아서는 목록을 만들었고, 주비에 의해서 분류, 4가지 분류. 그 다음에 데니엘 바이닝의 요 분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요 경관 분석 방법이 점차 시대적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분류들이 이렇게 변해요. 분류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다르죠. 사람에 따라, 또 시대가 변하면서 따라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은 다이넬 바이닝 요 분류가요. 여기가 지금 현재 조금 더 발전했습니다만은 거의 현대에 가까운 그런 이론이죠. 자, 어쨌든 여기 보면 한눈에 볼 수 있는데 경관을 분석할 때 생태적으로 분석한다. 그 다음에 미학적으로 분석한다. 또 정신물리학적으로 분석한다. 심리적으로 분석한다. 이거는 인간하고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기호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현상학적, 요 현상학적은 존재, 의미, 본질, 뭐 풍수질 이런 거에 해당돼요. 경제학적 접근, 돈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접근 방식을 여기 생태학적인 접근에서 경제학적 접근까지 하나씩 이제 다 살펴보는 거죠. 어떤 이론들이 있는지. 자, 요거 중요합니다. 생태학적 접근에 중요한 것은 이안 메카그의 생태학적 결정론. 너무 중요하죠. 이분은 도면결합법 오버레이라고 해서 한 도면 안에 예를 들어서 경사도 점수를 매기고 두 번째 도면에는 수문 점수를 매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면에는 식생 점수를 매기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다 중첩을 시키면 한 그리드 안에 점수들이 다 오버랩해서 합계가 나오죠. 그래서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을 부지 적합한 지역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해내신 분이죠. 오버레이 메소드예요. 자, 그 다음에 레오폴드 분석 방법. 아까 얘기했듯이 하천을 경관 가치를 분석한 거죠. 녹지자연도라고 해서요. DGN이라고 요 녹지자연도 11등급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조경계 과목에서도 나오는데요. 요거는 우리나라 이제 식생 타입에 따라서 11등급으로 나눠 놓은 것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형식 미학적인 방법인데 이거는 미적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꼬르비지의 황금비례, 또 형태심리학, 도형과 배경에서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람 얼굴 같고 저렇게 보면 모래시계 같고 뭐 이런 보는 입장에서 따라서 달라지는 이론 있죠. 자, 경관의 형식적 유형 제일 앞에 했어요. 자연경관을 이렇게 일시적 경관까지 분류를 했었어요. 자, 분석 방법, 형식 미학적인 분석 방법에는 리튼의 시각적 훼손 가능성, 도로나 벌목 등에 따라서 시각적 훼손이 얼마만큼 되냐
그거 연구한 거죠. 제이콥스와 웨이의 시각적 흡수 능력인데요. 이게 조금 어렵지만 시험에도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시각적 투과성이라는 것은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엉성하게 돼 있으면 많이 투과해서 멀리까지 보인다 이 소리예요. 위험 정도에 따라 달라지죠. 그 다음에 복잡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조경 요소들이 많이 있으면 복잡하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만 수백 그루 쫙 심겨져 있어요. 그러면 복잡성은 낮다. 그런데 소나무 한 그루, 그 다음에 분수, 벤치, 그 다음에 건물, 또 뭐 있죠? 계곡, 하여튼 이런 다른 경관 요소들이 너무 이렇게 경관 요소들이 많은 요소의 수가 있으면 복잡하다라고 얘기하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별표를 쳐야겠어요. 자, 시각적 투과성이 높으면 시각적 복잡성이 낮아서 시각적 흡수력도 낮아진다. 아이고, 너무 못나게 색칠했다, 그죠? 다시 제가 해볼게요. 시각적인 투과성이 높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멀리까지 보인단 말이죠. 멀리까지 이렇게 엉성엉성하게 이렇게 있어서 멀리까지 쫙 보여. 그 다음에 시각적 복잡성이 낮아요. 복잡성이 낮다는 말은 한 가지만 가지고 단순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전부 다 소나무라든가 이게 전부 다 건물이라든가 그러면 시각적 흡수력도 낮아진다는 얘기는 흡수력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여기 새로운 것이 한 개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좀 특이한 것이 기존하고 다른 것이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시각적 흡수력도 낮아진다는 얘기는 매우 두드러진다 라는 소리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투과성이 높아서 엉성엉성하게 돼 있으면 너무 투과가 잘 되니까 새로운 게 한 개 탁 생기면 눈에 잘 드러난다. 맞죠? 그 다음에 복잡성이 낮다. 여러 가지 그 집도 있고 또 나무도 있고 또 하천도 있고 벤치도 있고 이런 데서 또 뭔가 하게 생겼을 때는 별로 두드러지지 않아. 그런데요. 나무만 쫙 있어요. 나무만 이렇게 쫙 있는데 건물이 하나 탁 섰어요. 요 밑에 그 나무만 있는 거는 시각적 복잡성이 낮다고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뭔가 새로운 요소가 들어왔을 때 흡수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흡수율이 낮다. 흡수가 낮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요 원리만 좀 이해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각적인 투과성이 높고 시각적 복잡성이 낮으면 시각적 흡수력도 낮아진다. 흡수력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두드러진다 하고 같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경관회랑, 경관구성, 경관통제점. 경관회랑은 긴 통회로. 그 다음에 경관구역은 여기 구역. 단위, 통제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고속도로 송전선 시각 영향 분석한 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스카이라인이 그 리듬 있는 형태, 자연에 적응된 형태, 여러 가지 형태로 스카이라인들을 얘기하죠. 이거는 스카이라인이라는 것은 그 사진 찍어서 봤을 때 이렇게 꼭대기, 하늘과 만나는 경계선을 그었을 때 그걸 스카이라인이라 하죠. 그 다음에 연속적 경험으로 틸이나 할프린, 아보나티, 노 이런 것들도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세 번째로 정신물리학적 접근은 감지, 자극, 무슨 소리 하냐 하면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봐요. 보면 일단 머릿속에서 이게 뭔가를 인식하는 데까지는 시간 좀 걸리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뭔가를 감지를 해요. 그거를 지각이라고 하죠. 지각. 그 다음에 그거를 머릿속에서 이거 뭐였더라? 옛날에 내가 봤더라? 이거는 좋은 거더라? 안 좋은 거더라?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다. 까지. 그거는 앞에 자극이 들어왔으니까 그거를 머릿속에서 판단한 것이 인지예요. 인지. 그런 과정에 대한 정신물리학적인 연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형식미학과 조금 다른 게 비교해 보실 때 형식미학은 성격에 관한 것이라면 정신물리학적인 것은 정량적인 거예요. 실험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조사하든지 해서 정량적인 수치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분석 모델의 선형, 비선형, 자연 경관, 도시 경관 모델,
직관적 모델 이런 거 있고요. 분석 방법의 쉐이퍼 모델, 피터스 모델 하나하나씩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칼스 모델, 중적 모델, 경관도 작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음 중 심리학적 접근이 아닌 것은 정신물리학적인 접근 방법이 아닌 것은 해서 나오겠죠. 자, 네 번째 심리학적인 거 봅시다. 이거는 사람들의 선호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는 것이죠. 개인적 차이, 또 경관에 대한 느낌. 요 다양성에 대한 선호도 느낌인데 너무 다양한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사람들이. 중간 정도의 다양한 것들을 좋아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또 너무 자연적인 것도 안 좋아하고 조금 혼합된 것을 더 좋아한다. 그 다음에 인간적 척도. 인간적 척도는 사회적 측면, 물리적 측면으로 나누는데요. 물리적 측면은 신체척, 보행척, 감각척 이렇게 관련되죠. 척도 기준 인간 척도 7, 80피트 정도 됩니다. 얼굴을 읽을 수 있는 거리 48피트입니다. 자, 비슷하 같이 인간 존재의 유무 확인 거리 있고요. 초인간적인 거리, 교회, 성당 뭐 이렇게 너무 와 웅대하다 이런 거요. 경관 이미지는 인지도하고 케빈 린치 5가지 이미지 될 수 있어요. 자, 케빈 린치의 5가지 도시 이미지는 심리학적 접근에 해당합니다. 그게 중요하겠죠. 자, 기호학적 접근 봅시다. 이 기호는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세의 폐쇄적인 그 기호, 르네상스는 또 도상적 기호 체계, 건축이나 정원이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이건 뭘 상징할까? 특히 동양에서 굉장히 많은데요. 그 연못에서 뭐 신선사상을 의미한다. 또 도교를 상징한다. 뭐 이런 기호학적인 측면을 분석해보는 거죠. 자, 현상학적 접근은 환경의 의식과의 사이에서 어떤 체험, 어떤 현상 관련이 되는 것인가죠. 경관과 장소에서 장소라는 것은 우리 이제 중심, 점, 또 행위, 그냥 어떤 장소는 Spirit of Space라고 해서요. 어떤 영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예전에 초등학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옆에 사람이 그 초등학교를 안 나왔다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초등학교하고 내가 A라는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면 내가 생각하는 A라는 초등학교하고 거기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 생각하는 A라는 초등학교의 의미가 다르죠. 그죠? 그런 것들을 Spirit of Space라고 합니다. 경관에 그런 영혼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내부성, 외부성 분석. 랄프의 유형이죠. 누가 어떻게 했다. 자, 장소에 영혼이 있다. 제가 설명했어요. 현상학적 접근의 또 다른 유형은 지리학적 접근, 장소의 무용, 노베르그 슐츠의 4가지 경관 유형, 또 풍수지리가 여기 해당돼요. 풍수지리 문제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돈과 관련된 그 경제학적인 접근은 화폐 가치로 다 따져보는 거죠. 편익 계산이나 교환 게임 해서 지불 용이성 계산해서 이것이 가능, 얼마나 선호도에 의해서 수요 곡선이 있을 거고 그거는 얼마의 가치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요. 기회비용, 지출비용 이런 것들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했을 때 또 이용하려고 할 때 할 마음은 있지만 어떤 광고를 보고 간다든가 드라마를 보고 간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한번 계산해보는 이런 방식들은 다 그 경제학적인 돈과 관련된 계산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었어요. 7가지가 있었는데 이 경제학적 접근까지 7가지를 할 때 경관을 평가할 때 기법들이 있다. 자, 별표 2개입니다. 경관의 물리적 속성. 자, 경관은 점적인 것도 있고 면적인 것도 있고 그래요. 정지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크게 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자, 그 다음에 경관의 특징은 지각의 영향에 미치는 주요 변수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서도 변화하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기법, 사진 슬라이드 이용해서 평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순서, 그게 사람들한테 선호도 조사, 설문조사 하면서요. 사진을 보여주고 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A, B, C, D 순서대로 보여주는 거하고 D, C, B, A 순서로 보여주는 거하고 이게 선호도 검사를 해보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중요하다. 잘 관찰하고 계획된 경관의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평가자는 어떻게 선정하냐면 전문가가 있고 이용자가 있는데 전문가만 평가했을 때는 좀 빨리 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보다. 그런데 좀 전문 지식에 의해서 하니까 좀 주관에 치우칠 수가 있겠죠. 근데 일반인들은 공공력이 높고 대중의 심리를 알 수 있는 반면에 설문조사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죠? 여러분들 설문조사 당해본 적 다 있을 텐데 너무 재미없잖아요. 너무 비성의 하기 싫을 때는 막 진짜 성의 없게 대답할 수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자, 집단의 선호 패턴이라든가 친근감 이런 걸로 조사할 수 있다. 자, 참고적으로 미적 반응을 측정하는 수치, 여러분 설문조사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텐데 1, 2, 3, 4, 5 이렇게 있어. 그죠?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여러분이 설문조사하는데 이 장소는 뭐 아름답다, 추하다, 어느 정도 아름다웠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했을 때 좋다 안 좋다를 1, 2, 3, 4, 5 중에 5번이 제일 좋고 1번이 제일 안 좋아. 이렇게 그 1, 2, 3, 4, 5 중에 몇 번을 선택할 것인가 뭐 이런 설문조사 해보셨죠? 근데 그 척도를 구분하는 이야기가 여기 척도 유형이에요. 명목측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자, 명목측은 운동선수 유니폼 번호예요. 이 사람은 1, 2, 3, 4 순서는 아니잖아. 그냥 그 사람 번호일 뿐이야. 그 다음에 순서책은요, 순서가 있어요. 성적, 1등, 2등, 3등. 등간첩 온도 같은 거요. 비례척 길이 비교. 그 다음에 측정 방법으로 형용사 목록법이 있는데 설문조사할 때 예쁘다, 안 예쁘다? 또 아주 반대되는 고요하다, 푸르다, 조용하다 뭐 이런 형용사들을 적어놓고 체크하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카드 분류법. 여러 장의 문장에 있는 이제 문장을 각 카드 한 장에 일단 보여주면서 문장을 분류하라고 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어휘구별척이라고 해서 자, 어휘구별척은 아름답다, 추하다 이렇게 적어놓고 중간에 7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휘구별척은 7단계. 순위조사는 번호를 늘려놔요. 좋은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라. 1번에서 5번까지 사진을 주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순서대로 1, 2, 3, 4, 5를 적어라.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리커드 척도는 5개 구간으로 나누는데 이거는 형용사가 하나밖에 없어. 자, 아름답다. 어느 정도 아름다운지 번호를 적으세요. 1, 2, 3, 4, 5 중에 3번 할 거냐, 5번 할 거냐, 1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휘구별척은 7단계, 리커드 척도는 5단계 영어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경감분석 봤어요? 자, 경감분석은 조경 설계 과목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